2022년 새 법 개정안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청년 창업 또는 생계형 창업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연간 수익 금액의 8천만 원까지. 조세특례법 6조,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자영업 예술가.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창업 요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연간 수입 금액 8천만 원 이하는 이미 지난 7월부터 관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부담 또한 많이 줄어들었죠. 적용 기한이 만료됐던 고용중대 세액공제도 적용 기한이 연장됐죠. 2018년도부터 적용하던 고용이 늘어나면 청년 60세 이상 신규 채용은 1200만 원 세액 공제하던 것을 1300만 원까지로, 그리고 2022년까지로 각각 증액 연장되었습니다. OTT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 허용. OTT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란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네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 소비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개별 소비세 전액. 대당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시 143만 원 한도. 다섯 번째,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인상.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단독 가구의 총 소득 기준을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대상을 늘렸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제도 연장하는데 202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는 소득세의 70%, 청년은 90%를, 3년, 청년은 5년간을 감면받는다. 대상은 청년은 15세에서 34세, 장애인, 60세 이상의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등이다. 일곱 번째,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강화. 개인이나 법인은 2억 이상 해외 부동산의 보유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과태료는 10%, 1억 원 한도. 그동안 취득, 투자운용, 처분에 추가하여 보유 내역도 해마다 제출해야 한다. 여덟 번째, 일괄 공급된 부동산, 토지, 건물의 가액의 안분 기준 보완하다.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 거래 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 가액을 정한 경우. 두 번째,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특히 이것은 그 금액이 커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동안 국세청 해석과 기재부 의견이 달랐었죠.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건물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 가액이 0 또는 다른 금액으로 할 수 있죠. 아홉 번째, 이 밖에도 금융투자소득, 가상자산 압류, 선발급 세금 계산서, 해외 직구 물품 관세 환급, 동거주택 상속 공제, 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등등 미리 알아두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요즘은 상반기에 비하면 하반기가 조금은 여유가 있으니 꼭 들어보시기를 강권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죠. 바로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제도. 이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위헌 소지가 커서 제외되었죠. 세법 개정안 국세 행정의 방향을 미리 가늠해 보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 시간 내시어 나와 내 회사와 관계 있는 것들을 미리 알아보세요. 그리고 불편하거나 부당한 것들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개정안의 요료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3조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제출 시기를 단축했다. 요거는 뭐 결제 대행 사업자들, 통신 판매 중개 대행업자, 주로 결제 대행업자 이 사람들이죠. 요거를 분기 말인데 다음 달, 분기 말에 다음 달, 그냥 3월 말 1, 2, 3월 것 같으면 4월 달까지 하라는 얘기인데 개정은 1, 2, 3월을 4월 말일에서 4월 15일로 기한을 자꾸 줄여놨네요. 너무 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바쁠 텐데 이걸 너무 촉박하게 한 것 같아요. 요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미 7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또 사업소득 지급 조서,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매달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것도 당초대로 원래대로 해놓고 또 2022년 7월 1일부터 바꾸기로 한 근로소득 6개월에 한 번씩 하던 것들도 이제 바꾸기로 했잖아요. 내년 7월 1일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같이 원상태로 사실 말일도 축파하거든요. 다음 달 말일도. 근데 그 취지로 다시 돌려줘야 될 걸로 보여요. 그 중간에 매입차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추가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과다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했다. 얘기죠. 요거는 매입세액 공제죠. 카드 매입세액 공제. 그거를 과다하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매기겠다. 그런 얘기죠. 154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엄청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토지 건물을 일괄 공부할 때 가액의 안분 기준을 보완한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2년 전에 바뀌었었나요? 3년 전에 바뀌었었나? 기준 시가로 안분한 금액에 그 현행 부분 보면 되죠. 기준 시가로 안분한 금액에 30% 이상 차이가 날 때는 그거 부인해버리고 기준 시가로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법도. 그럼 29% 차이 나는 건 안 해주고 31% 차이 나는 것은 싹 부인해버려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초과누진세율 같은 개념으로 30%까지 인정해주고 초과분만 초과분만 계산해서 29% 쓴 사람하고 31% 쓴 사람하고 차이가 2%만 나야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근데 31%가 그냥 다 차이 나게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취지가. 그걸 부인해버리는 거니까. 29% 차이 나는 건 인정을 해주고 31%는 아예 부인해버리고 기준시가를 해버리니까 너무 심한 문제예요. 일단 이것도 고쳐줘야 될 걸로 보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문제가 됐던 거는 건설업, 대개 이제 건설업들이 해당되는데, 좀 오래된 건물, 층수가 낮은 건물들을 사서 거기다가 상가를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할 때, 대개 이제 그 건축업자, 사시는 분들,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그거를 건물을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은 허락을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토지만 쓰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2년 넘게 국세청에서는 이걸 인정 안 해주겠다죠. 국세청은 책에 나온 대로만 그냥 하니까. 근데 애당초에 그 법을 개설 취지가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이 너무 이렇게 이무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쪽 입장이 따로 있죠. 국세청에서는 글자 그대로 해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사업자가 구분한 실질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거는 국회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거죠. 그 사유가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이거죠. 두 번째 게 중요하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땅만을 사용하려는 사람들, 건축업자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안분 계산이 필요 없고 건물값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잠시라도 임대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높아요.
가능하면 바로 철거를 하고 문서상으로도 바로 철거 신고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도 바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사진도 남겨놓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정리가 됐죠. 네, 계속해서 158쪽 14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죠. 현금 영수증 아니고요.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을 삭제했다. 이것은 여기 이제 유흥업소, 단란주점 이런 데서 이제 세금을 이제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개념이죠. 원천징수 개념. 그러니까 카드회사에서 그 유흥주점, 단란주점에다가 대금을 줄 때 110분의 4, 그러니까 4%의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거죠. 110. 그러니까 110만 원이다. 카드로 결제한 게 그중에 10만 원은 부가세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중에서 4%니까 4만 원을 카드회사에서 공제를 해서 국가에다 납부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대리납부인데, 요것을 이제 그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부가세를 신고할 때 그 금액을 확인해서 공제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중요하겠죠. 근데 적용기한이 당초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효과를 분명히죠. 세금 많이 거치겠죠. 뭐 세금이 많이 거친 것 중에 이것도 그 중에 하나다 이거죠. 일종의 뭐 원천징수 아니에요? 중간연합하고는 다르지만 원천징수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폐업 내는 경우에도 폐업 내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하고 세금을 안 내면 세금을 거둘 길이 없잖아요. 근데 원천징수 해버리고 하니까, 원천징수에서 대리납부를 하니까 부가세 체납이 방지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또 뭐 사업자를 폐업 내고 다른 사람을 바꾼다든가 할 때 대개 이제 앞에 사람을 안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찾아서 그 금액을 받아서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뭐 구리 스크랩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공제를 신고해야 되죠. 161쪽 보겠습니다. 161쪽 인치세 면제가 있는데 면제 대상들이 기한이 연장됐다. 그리고 올림픽 대회 관련 작성 서류 이런 것들도 면제가 됐다. 인치세도 명목상의 세율이 금액을 좀 올릴 때도 된 것 같아요. 올릴 때도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요. 161쪽 중간 더 보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의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됐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계속 연장되는 거죠. 103분의 3 의제 매입세액 공제 너무 낮으네요. 103분의 3 많이 내려갔죠. 201쪽이죠. 201쪽 국세 재반 분야로서 첫 번째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 상속자에 대한 납세 의무 범위를 개선했다.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면은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 범위에 속하는 것을 상속인이 승계해야 되겠죠. 당연히 피상속인이 돌아가 있으니까 그분이 세금을 낼 수 없으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민법상 비율로 계산하겠지만은 보통 배우자를 빼고는 다 1대1이죠. 배우자는 50% 할증이고 그 비율로 하겠지만은 특이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거죠. 수유자는 상속인이 아닌데 상속 재산을 받은 사람이죠. 또 상속 포기자, 이 사람은 왜 들어가는지. 또 상속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사람, 상속인은 아닌데 그 보험금을 가져간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또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 재산을 취득한 사람,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도 그러니까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들은 다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를 승계한 범위에 추가시켰다 그런 얘기죠. 요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특히 유류분에 관련해서는 유류분은 이제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미운 자식도 재산을 상속할 권한이 있다 해서 미운 자식을 빼고 재산을 넘겨줬어도 자기 몫의 2분의 1은 가져갈 수가 있죠. 근데 그 유류분까지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가령 이제 미운 자식은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행법으로는 줘야 되니까, 가령 뭐 부양 의무도 이행을 안 한다, 곧 한가위가 다가오는데 1년 내내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런 경우에 부양 의무를 불이행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기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면은 또 싸움도 나고 하니까 아예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유언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유언을 또 공증도 하고, 또 이제 신탁 기법을 활용하고 하면은 유류분을 전혀 없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하면은 나중에 가족 간의 분쟁도 줄어들죠. 결국 재산이, 어떤 부동산이 있으면은 그 재산이 상속됐을 때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되면은 이것은 쌈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으면 각자 사람 하나씩 정해줘서 넘겨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냥 돌아가시면은 서로 지분으로 상속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를 팔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놔두자는 사람이 있어서 끝이 안 나죠. 그러면 형제간에도 싸울 수 있으니까 불씨를 남겨놓고 가는 것이 되죠. 그래서 더 60세가 넘으면은 자기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202쪽 판결에 따른 부가제척기간 특례 적용 범위를 조정했다. 여기서 보면은 판결이 났는데 같은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판결 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 판결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1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행정소송이나 뭐 이의신청, 또 감사원의 심사청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종 불복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과세당국이나 또 납세자 입장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이걸 적당히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제 보정서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적절하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죠. 상당히 이게 까딱하면은 그 결정에 유리하게 되냐 불리하게 되냐 경계선을 이제 넘나들게 되는데, 매 순간순간 주의해서 해야 되죠. 그리고 203쪽 불법 소득에 대한 부가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했다 이거죠. 뇌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나면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로부터 1년 내에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부가 제척 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저도 예전부터 계속 제척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법률 전문가들은 뭐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척이라는 것은 배제시킨다, 그런 뜻인데,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 국세 부과를 배제하는 기간,
사실은 어쨌든 뭐 국세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제척 기간은. 그 제척 기간은 시효의 중단이나 뭐 정지가 없죠. 그냥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몇 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통은 이제 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5년이 아니라 7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고를 하고 안 하고는 2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7년치를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신고를 했으면은 5년치. 확정신고는 되게 소득세 같은 경우 다음에 5월이잖아요. 다음에 5월부터 무신고는 7년이니까 실제로는 뭐 8년이 넘는 기간이 드는 거죠. 그 용어를 정리하면은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며 시효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그러죠. 그리고 무신고했을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7년이죠. 그리고 이제 국세를 부과했으면 이제 징수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 징수할 권리는 5년이다, 그런 얘기죠. 국세 징수권. 그래서 국세 징수권에서는 소멸시효라는 용어를 쓰죠. 국세 부과에는 제척기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이렇게 용어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 보면은 상속증여세는 10년이죠, 10년. 근데 신고를 아예 안 하면은 15년 이렇게 드러나죠. 또 탈루가 있어도 15년이니까 엄청 긴 기간이죠. 다음에 205쪽 심판 청구로 보는 청구서 제출 기간이 확대시켰다, 그런 얘기죠. 뭐 세무서 조세심판원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한 것도 적법한 심판 청구다. 다음에 206쪽 과태료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이제 벌금하고 대비가 되는데, 과태료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죠.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제일 알기 쉬운 게 주차를 위반했다, 뭐 속도를 초과했다. 학교 근처에서는 30km죠. 그때 이제 딱지를 띄게 되는데 보통 그것이 과태료다 이거죠. 이것은 뭐 형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가벼운 법령을 위반했을 때 간단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하고 관련해서, 회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이 회사에서도 과태료를 맞을 수가 있는데, 요새 우리가 많이 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 있죠?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교육,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도 있죠. 세 가지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안 받았을 때,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죠. 과태료가. 근데 이제 벌금은 이제 문제가 되죠. 벌금은 이게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전과자 하면 뭐 교도소 갔다 온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벌금을 많이 낸 사람은 전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선출직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전과 기록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또 간단한 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벌금은 금전으로서 매기는 거는 가장 큰 형벌이다, 그런 얘기죠. 벌금을 만약에 안 냈다 그러면은 지명수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또는 뭐 벌금을 못 낸다 그러면은 강제 노역에도 처해질 수 있고. 근데 회사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근로계약서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벌금에 500만 원이죠, 이게 근로계약서가. 그래서 과태료하고 벌금 구분이 명확하게 됐죠. 저도 예전에
꽤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 왔다가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 회사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다가 주소를 가까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주민등록 이전 신고,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보름인가 있다가 했냐고 물어봤더니 안 했다 이거죠. 나중에 보니까 반려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안 해가지고 반려가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거죠. 그때 제가 10만 원 벌금을 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서류를 띄면 나오죠. 벌금은 평생 가는 거더라고요. 다음 207쪽 보겠습니다.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압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압류 후 3개월 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208쪽 보시면은 법률상 위임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죠.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고 그것도 구체적인 시행은 대통령령이나 관계 부 장관령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죠. 그래서 일단 법률을 정하면은 시행령으로 정하라고 위임을 해야 되거든요. 법률을 할 때 임으로 시행령을 마구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또는 시행령에서는 각 부에서 할 것을 이제 또 위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법률 위임 근거가 없었던 것들이 법률을 만들다 보면 뭐 이게 위임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위임 없었던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요번에 위임 규정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만 보시면은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시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위임 근거에다가 위임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또 보면은 이제 법률로 상향시킨 게 있죠. 법률로 상향. 이것을 시행령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압류 재산 중 천연과실에 대한 특례 이런 경우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이제 헌법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민국 헌법 59조에 보면은 조세법률주의를 명확히 내고 있는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거죠. 대통령이 정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 정하는 거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죠.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그 중요한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그리고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있는데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된다.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 이런 것들은 국회가 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시행령으로 할 수 없다 이거죠.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규정한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이 돼야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즉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 법률주의. 그래서 이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해서 금년 안에 국회에서 개정 법률이 지금까지 보신 법률이 국회에 상정이 되겠다 그런 얘기죠.